다음은 인천 계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출신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네. 제가 정책금융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 13개 기관의 정책금융기관들이 있고 기재부가 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책금융총괄관리부서가 존재하지 않아서 국감 때도 지적하고 인청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리 부재는 정책금융이 2013년도에 770조에서 최근 2023년도 말에 1942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1886조를 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 명목 GDP가 1500조였는데 2022년도에 2162조로 1.44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금융의 공급 잔액을 보면은 2013년도에 770조에서 최근에 1942조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2.5배가 증가했는데요. 만약에 GDP 성장률만큼 1.44배 증가했다면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공급 잔액은 1110조였고 이를 역으로 얘기하면 정책금융이 830조만큼 더 공급됐다. 버블이 있다. 만약에 830조만큼 정책금융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44배만큼 증가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주거의 문제라든지 서민과 실수요층의 어떤 주거 안정, 지금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거에 대해 문제점 지적은 전체로 동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기재부하고 부기관 장관 차관급으로 저희가 정책금융 협의회를 해서 지금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성목 부총리께서 금융권 신년 인사 1월 3일 날 네. PF 건전관리 중요성 얘기하면서 역대 최대인 570조를 정책금융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난 2월 22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중소기업에게 100조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에 대해서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저희가 신년 인사회에서 금융기관들, 즉 정책금융기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올해 어떤 이 정책금융 자체가 우리 최근에 올해 특히 상반기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정책금융 자체의 어떤 건전한 증가,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이런 효율화를 위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정책금융의 과다 비대함이 어떤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민간 금융을 이제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 금융은 아무래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으로 과도한 쏠림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상장사의 한계 기업의 비중이 17.5%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계 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보죠? 그 이자 보상 비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의원님 그 기준인지 모르겠으면 이자 보상 비율을 일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을 한계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년간 계속될 때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지난 6월 13일 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게 허그, HF, SGI 등의 깡통 전세 등에 대한 대위 변제 증가 원인을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는데 어떤 개선을 하고 있죠? 허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일단 허그 자체는 국토부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개 보증기관의 대위 변작을 보면요. 2022년도에 5조 8천억이었던 게 작년도에 13조 4,400억으로 130%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증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인은 뭡니까? 지금 주택에 대한 이런 정책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예를 들어 정책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기가 나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이 줬을 때는 어떤 그 기간 동안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대량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절히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연착륙을 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 노력이 좀 부족했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 R&D가 총 지출 금액의 5% 수준 유지하겠다 했는데 작년도에 3.94%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순수한 R&D 삭감액은 한 3.4조 정도 되는데요. 전체 2023년도 R&D 사업이 1,486개입니다. 이 중에 813개 사업이 삭감되어 있고요. 50% 이상 삭감된 게 318개 사업입니다. 국회 예정처가 정부 부처에게 그 원인을 질문했는데 26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면은 R&D 삭감이 무원칙으로 삭감됐다. 그래서 연구 현장이 초토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결과로 출연연이 원래 본래 목적과 달리 외부 과제 따기에 나서고 있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급여가 240에서 120을 반토막 나 있고, 중소기업도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국가 R&D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부총리께 건의드리면 실태조사를 한번 철저히 하시고, 이를 연구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예산을 복원하는 추경을 한번 실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과기부 장관이 앞에 의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R&D 예산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결과는 삭감으로 나타났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R&D 예산 규모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한 3, 4년 동안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가 아니고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가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가서 보완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R&D의 새로운 어떤 저희가 거버넌스와 그다음에 R&D의 R&D가 R&D다운, 그러니까 국가 R&D가 R&D다운 R&D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게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면은 대통령께서도 늘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과학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R&D다운 R&D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PPT 보시면 이거는 수소 산업에 대한 R&D 삭감인데요. 수소 산업은 국가 전략 기술로 투자세액 공제를 과감히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 기술에 대해서도 R&D 삭감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소 관련된 부분을 지금 찾아봤더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가 R&D 지원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 지원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재정이 지원하는 방식은 지금 30조에 가까운 금액이 있고 세제 지원을 하는 건 한 7, 8조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R&D를 지원하는 거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걸 국가가 지원하면 직접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세제 지원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민간이 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원천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재정 R&D를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수소를 찾아봤더니 그 세제 지원한 부분들은 그 민간의 역량이 성숙된 부분들은 세제 지원을 확대했고 그다음에 사업 종료가 돼 있는 것이 12.8%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그 대신 안전이나 필수 기술 국산화가 필요한 부분들의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세목에 대해서는 그게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 파트에서 제가 검토한 바니까 한번 부총리님 검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총 국세 대비 근로소득의 비중이 이렇게 증가한 건 알고 계시죠? 14.5%에서 17.2%로 증가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네.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중에 세제의 혜택을 준다면 어디에 주고 싶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그냥 예를 단문으로 보시니까요. 네. 그거는 뭐 일단은 근로소득의 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일단은 그 근로의 성실 그러니까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그 노동의 비중으로 봤을 때 일단 먼저 우선되어서 생각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통계는 그 자본의 흐름은 뭐 질문 계속 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예,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알고 계시죠? 네네. 근로소득 세액공제 시에 산출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죠? 산출세 기준이 잘 모르시죠? 이게 130만 원 기준으로 네네. 그 이하 금액은 55%, 그 이상 금액은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관대하게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그리고 민간 소비를 확대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종부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에 80% 하다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95%까지 올렸는데 이게 시행령을 고쳐서 60으로 과감하게 내렸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대비 공시지가는 주요 아파트의 경우에 한 33% 증가한 바 있습니다. 서울 시내 25개 구의 세대 기준으로 제가 아파트 종부세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최고세 2022년도 1년도에 비해서는 93%,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93% 감소하고 보통 70에서 80% 정도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이 기준이 2019년도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2주택의 경우에는 2019년도 대비 46%나 급감시켰습니다. 이 세제는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공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이거는 뭐 그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종부세와 관련돼가는 과거의 종부세 수준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담아서 제가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 종부세 부담을 함정 수준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종부세 공정시각가액 비율을 60%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수준의 작년도에 2조 정도 세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검토를 하시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좀 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관님. 지난 1월 25일에 정부가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만들면서 GTX-D Y자 노선과 GTX-D E자를 포함해서 GTX 노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장관님, GTX-D Y자 노선과 GTX-E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확률이 있습니까? 뭐 당연히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포함을 할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정을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예. 혹시 상하이 푸동 공항에서 마그레브 열차를 타고 상하이 도심에 진입해 본 적 있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까? 예, 예. 한 400km 정도 가는데요. 8분이면 상하이 푸동 공항에서 상하이 시내에 접근합니다. 400km를 8분에 간다고요? 400km로 시속 400km로 400km 8분이면 예. 푸동에서 예, 예. 상하이 중심가에 들어가는 열차입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의 도심까지 네. 30분의 접근이 가능한 GTX DY자 노선과 E 노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취지로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끝까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부총리님, 조상목 부총리님 한번 나와주세요. 예, 금투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게 20대 국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든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 특위에서 만든 핵심 과제의 책입니다. 이게. 네. 여기에 전문가들이 거의 30분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금융 상품에 대해서 이게 어떤 양도세인지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주식과세인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도 이 세액을 계산해주는 용역회사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금융투자자들이 내 세금이 어떤 세로 해당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네. 지금 내년도 예정되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이 5천만 원까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비과세 한도를 대폭 올려서 예를 들어서 5억까지 비과세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5억 이상 번 사람이 세금 내라고 하면 다 내는데 동의할 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융투자 소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장점을 살리고 비과세 폭을 넓히고 필요하다면 시행을 더 유예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이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 이렇게 하는 건 역사를 뒤로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 장관님도 차관 시절에 2016년도에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의원님 얘기한 걸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금융에 대한 과세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 소득세와는 달리 과세 형평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자산의 그 금융시장 간의 이동이라든지 국가 간의 이동, 그 대내 경제 여건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그 폐지 법률안 자체를 국회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같이 감안을 해서 저희가 논의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